지난번에 하던 얘기 조금 연결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어쨌든 세잔이 초창기에 시골에서 뭐 혼자 하다가 올라와서 이제 결국 인상파에 합류했잖아요, 그죠? 인상주의자들하고 합류해서. 근데 분명한 건 세잔은 인상주의자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뭐 AI 돌리고 어쩌고 좀 검색하면 인상주의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세잔은 자기 스스로 인상주의자로 여기지도 않았고 미술사적으로도 전혀 인상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잔은 벌써 이 포스트, 그죠? 후기 인상주의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인상주의 이후에. 그러니까 나이는 오히려 인상주의자들보다 1살, 2살 좀 많은데 인상주의 이후라고 잡히는 건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초창기에는 다 그냥 헤맨 거고, 그죠? 나중에 말년에나 봐서 빛을 보고 그때 작품들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상파에 합류해서 인상파들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좀 더 훨씬 밝은 팔레트, 그다음에 자연을 직접 관찰하는 거. 근데 결국 세잔은 자연을 직접 관찰했다고 하기 어려운 그림으로 사실 나오는 게 그때도 이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갑시다. 그래서 인상파에 합류해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후에 이제 아들도 낳고, 그죠? 이 피사로한테 피사로와 같이 뽕두아제 살면서 또, 그죠? 여기 이 파리가 있으면은 요 북쪽에, 그죠? 요거는 그래도 기억해둬야죠. 반 고흐가 죽은 곳이고 그래서요. 반 고흐가 여기 죽은 오베르. 그래서 그곳에서 오베르에서 의사 가셰, 그죠? 가셰와 같이 그 작업도 하고 가셰의 뭐 일종의 치료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물론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이거는요. 자, 이렇게 여기 요 근처에 살았습니다. 세잔이.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요 인상파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결국 무엇을 한 겁니까? 야, 너도 우리 전시회, 그죠? 독립전시회. 왜냐면 세잔은 계속 그 살롱전에 계속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그죠? 우리랑 같이 해서 인상파 전시회. 그래서 제1회 인상파 전시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여해서 그림 3점을 전시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게 세잔이에요. 그래서 비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조롱, 그죠? 그래서 만해 올랭피아를 말 그대로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게 하는 이거 뭐냐 뭐 제대로 칠한 것 같지도 않은 이 현대의 올랭피아, 모던 올랭피아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엄청난 혹평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죠. 그 세잔은 실망을 하고. 자신은 어쨌든 그런 피해의식에 남들이 몰라준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림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2회 작품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요, 또 2회 전시회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회 물론 그 사이에 빅토르 쇼케라는 이런 후원자를 만나는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죠? 빅토르 쇼케를 만나서 이런 정말 세잔다운 그런 그림. 근데 이게 이제 안 맞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죠? 그 전에도 아마 이거 지적하셨을 겁니다, 이 그림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이후 지지자가 되는 쇼케를 만나지만 어쨌든 2회 이상지의 전시회는 불참하는데, 요거는 실제로는 자신이 살롱전에 출품하기 위해서 하지만 또 살롱전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 쇼케를 만나서 용기를 좀 얻고 고무된 다음에 제 3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참여하지만 또 엄청난 또 비난과 욕을 먹죠. 그래서 3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나온 주요 작품들 그때 보셨습니다. 여기 이제 사과 그림이 처음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원래 그림은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추가한 작업한 그림이니까요. 그래서 3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이 세잔이 그림을 출품했지만 역시 이런 식으로, 그죠? 아예 그 세잔을 꼭 집어서 임산부는 관람 금지, 그죠?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죠? 엑스포지시온, 그죠? 인상주의 전시회 경찰이 그때 안 봤나요 이거? 대충 봤죠, 그죠? 대충 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잔 그림 이런 거 보면 애가, 그죠? 뱃속에 있는 애가 황열병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죠? 조롱을 받는 이게 무슨 그림이냐라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혹평을 받고요. 결국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했다가, 그죠? 그러니까 살롱전도 한 10년 동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독립된 인상주의 전시회도 이거 해봤자 완전히 자신이 가장 욕을 많이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이제 은둔으로 들어가는 은둔과 고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외로운 미술가였지만 고독과 고립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에 따라서 혼자서 탐구하고 혼자서 작업하는, 몰두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그죠? 대도시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이제 시골에서 오로지 자신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둔자 그 세자네 중에 뭐 신화라면 신화가 탄생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렇게 한마디로 두들겨 맞고, 그죠? 엄청 두들겨 맞고 자신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들겨 맞으면은 그거를 포기하던가 받게 되는데 전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자는 그냥 나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뒷얘기는, 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세자는 스토리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요건 일단 끄고 이제 오늘 파일로. 자,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얘기, 세잔의 삶을 얘기할 때고 다시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중요한 부분은 미술적인, 미학적인, 미술사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뭐 생애도 뭐 재밌고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봤잖아요. 결국 우리가 세잔의 미술 이해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진짜 이제까지 큰 얼굴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걸 좀 정리해서, 그죠? 제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잔을 이해할 때 지난번에 이거 나왔잖아요. 너무나도 완고한 거 에고와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는, 개념은 그 철들다 안 들다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면 이제 좀 철이 드는 거고, 뭐 벗어나면 철들지 않은. 그런데 세자는 한평생 결코 철들지 않는 고등학생의 그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결국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의 미술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한평생 이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유지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부친의 사업 성공과 그거를 받은 유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그죠? 누가 건드리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그 길을 할 수 있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있는 고등학생인 걸 제가 괜히 집어넣은 게 아니라, 고등학생은 좀 배워가지고 미술이나 뭐 우리 공부나 뭐 좀 배워서 좀 뭘 알긴 아는데 이게 기본기가 완전히 숙달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갖춰지지 않은 거죠. 그죠? 고등학생 수준의 어떤 그 기량이라는 어떤 뭐 지식, 어떤 지적인 능력 다 포함해서 조금 알긴 아는데 완전히 여물거나 성숙되지 않은, 근데 그 상태가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 기량적인 측면에서도. 기량적 측면에서 발전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마음 자체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죠? 철들지 않은 고등학생의 마음을 평생 유지했고, 그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 기량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요, 그죠? 세자는 누군가 자기 몸 건드리는 것도 엄청 싫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인이 자신을 신체적으로 건드리는 것을 극도로 거렸던 것과 똑같이 이게 똑같아요. 심리적인 것도. 그죠? 그죠? 심리적으로 타인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건드리는 것, 그죠? 건들고 간섭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의 이 세자는 뭐라고 하지도 않고 아예. 자, 그래서요. 그래서 그 점을 자신도 알아요. 자신이 회화의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는 점을 알았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단한 거죠. 미술적 재능에서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말년에 가가지고 자신 딱 2명 인정한다. 모네하고 르누아르. 그게 친구거든, 그죠? 친구니까 얘들은 나랑 같이 놀 수 있는 애들이라고 딱 2명 인정하고 아무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뭐 마네건 이런 사람조차도 자신이 마음속으로 부러워했지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지만 또 그렇게 같이 놀면서도, 인상파들하고 같이 놀면서도, 같이 있을 때에도 자기가 주위의 화가들 그 모네는 낫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엄마한테 편지를 쓴 거야. 나는 내가 제일 낫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요게 세잔이, 그죠? 인상파 이 시기 같이 어울리는 시기에 추구했던 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쟁이들의 기교의 결과물, 이게 이른바 그 살롱전의 그림, 그죠? 아카데미 그림이 이제 예쁜 그림들,
그런 것에 불과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림은 미술적 가치가 부재하다 속된 것입니다. 근데 가치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치. 그죠? 가치. 우리가 가치. 예? 예? 가치라는 것은 그죠? 차이. 요거 우리 아직 안 했는데요. 이거 언제 할 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치는 차이, 차별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죠? 차이나 차별성. 차이가 없으면 무가치한 거 아니에요. 그죠? 흔하다는 게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귀하다는 거는 다른 것과 차이가 나는 엄청 그죠? 그 질적으로도 뭐 이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가치라는 말은 결국 차이라는 말하고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차별성이란 말하고. 그러니까 결국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카데미 그림들은 그죠? 그 예쁜 그림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AI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쁜 화려한 그림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보면 예쁘긴 한데 이게 별로 가치가 없죠. 왜?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죠? 동일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별성의 반대말은 동일성이에요. 그래서 동일성, 그죠? 동일성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가치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근데 이거는 세잔의 고민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가 나온 이후에? 사진, 그죠? 사진. 그죠? 사진이 나온 이후. 지금 아직까지 사진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사진이 전성시대가 시작된 거고, 그럼 미술관은 뭐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먹고 살 때 사실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때? 현실적으로 미술가가 먹고 살 거는 방향은 색채밖에 없는 거예요, 색채. 왜냐면 사진은 흑백이니까. 그죠? 사진은 흑백이니까. 사실 컬러 사진을 자유롭게 우리가 찍게 되는 거는 정말 얼마 안 되죠. 그죠? 저희가 어릴 때, 이게 진짜 옛날 얘기예요. 이민희 선생님. 그죠? 컬러 사진, 어릴 때부터 컬러 사진 찍으셨죠? 아닌가요? 어릴 때 흑백 사진 찍으셨나? 어릴 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죠? 어릴 때부터 컬러 사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가? 그러니까 어릴 때 컬러 사진 찍는다는 게 좀 아주 특별한 거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 컬러 사진? 선생님,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러니까 컬러 사진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90년대나 돼야 컬러 사진이 그죠? 좀 마음대로 좀 찍을 수 있는 거지. 70년대, 80년대 컬러 사진이 존재는 했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이고 또 이게 그렇게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뭐지 바래요. 색채가 바래버려요. 지금 보면은 7, 80년대 거. 7, 80년대 거, 그죠? 컬러랑 찍었어도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하고 그래서 결국 그걸 복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색채가 선명해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90년대고 미국이나 일본을 기준으로 해도 7, 80년대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컬러 사진을 자유롭게 찍는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인상주의가 나온 뒤 100년 뒤인 거죠. 그죠? 인상주의가 1870년대 나왔으니까 100년 지나서야 우리가 기술적으로 컬러를 이제 자유롭게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뽀샵이라 그래가지고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색채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색채를 자유롭게 다루는 역사가 진짜 얼마 안 된 겁니다.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그죠? 흑백 앨범이죠. 흑백이죠. 예식 나옵니다. 초등학교는 칼라가 아니지. 근데 칼라. 백일 사진이나 돌 사진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확실히 사셨네. 한 세대가 다른 거죠. 아니, 제 10년째. 그런 세대가 다른 거예요. 있는 집안이셨는데. 금수저. 의자 괜찮으시고 아니요. 근데 어쨌든 그 칼라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인상파 얘기하고 또 쉐라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드레스 문제도 했고. 근데 결국 이 색채가 결국은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결국엔 다 색채고 우리가 이 컴퓨터나 AI 처리하는 데서 비주얼, 그죠? 이 시각화하는 데서 핵심은 다 색채거든요. 그것 때문에 용량을 다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엔 그죠? 컴퓨터 정보 처리 용량을 잡아먹는 게 결국 색채예요.
색채가 없으면 정보 처리 용량이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흑백 이거 뭐 텍스트로 해서 흑백된 거는 정말 정보 처리 용량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색깔을 집어넣으면 정보 처리 용량이 거의 1000배나 10,000배로 이상으로 확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뜨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죠? 그거를, 그죠? 그 GPU, 그죠? 그 그래픽 카드. 결국 그래픽 카드 결국 그 색채 처리거든요, 색채 처리. 자, 그래서 색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가 색채를 지각하는, 색채로 지각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색채의 차이로 지각해요. 우리 인간의 시각은 색채의 차이로. 그래서 이제 뭐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세잔이 그 한 말은 맞는 거예요. 세잔도 실제로 세잔도 물론 그건 세잔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에는 그 윤곽선이 없다. 근데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윤곽선을 그린 다음에 색채를 이제 안에서 색을 이게 자연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연은 그죠? 자연은 윤곽선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색채로 구별한다는 거죠, 색채로, 그죠? 미세한 회색과 그림자도 결국에는 그 색채의 차이로. 그래서 우리 눈이 그 색채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데서 어마어마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만 가지라고 하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수십만 가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같은 붉은색도 정말 그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약간 어두운 것과 그죠? 똑같은 그 진하기라도 그 미묘한 그죠? 한마디로 이 색채를 구별한다는 게 두 가지 색을 이렇게 딱 놨을 때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죠? 거의 비슷해도 다르다는 거, 그죠? 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은 정말 그 색채 지각에 특화돼 있고 우리의 시지각은.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다. 그죠? 근데 눈이 이제 만약에 눈이 900냥이면 그 중에 또 그죠? 뭐 800냥은 색채 지각이라고 사실 볼 수 있어요, 사실. 색채. 그렇잖아요. 색채가 없으면 이거 물론 형태 지각하고 살 수 있지만 이거 이게 안 돼. 자,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세잔의 그림도 결국 색채를 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이 당시에 사진이 나온 이후에 그 화가들이 그럼 우리가 그 사진과는 다른 차별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그 추구 방향은 색채죠, 색채. 그래서 인상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그죠? 인상파가. 그리고 하필 또 그때 그 염료산업의 발전으로 물감이 자유롭게 나오게 되면서 자유로운 그 색채 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미술적 가치가 부재한다. 한마디로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림들은. 살롱전의 그림들은 예쁘고 아름답지만 오늘날의 AI 그림처럼 예쁘고 아름답지만 차별성이 없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뭔가 나는 나의 비전을 달성하는 목표가 근데 그 목표가 뭔지는 쟤네도 뭐 이게 뭐 그죠? 철학자나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말로 못하죠. 그죠? 뭐 자신이 목표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말로 못하지만 답은 하나예요. 그죠? 기존 회화와는 무언가 다른 걸 난 하겠다. 그죠? 무언가 다른 거. 그래서 세전 초기의 그 실험작들도 우리가 좀 봤잖아요. 검은색에 뭐 드라크로아식으로 막 이렇게 떡칠하고 이런 거 있는데 결국 그것도 뭔가 색채를 연구한 겁니다. 결국에는 색채. 그래서 어쨌든 뭔가 차별성을 추구한다는 것뿐, 그죠? 나는 뭔가 기존의 그 살롱전의 미술과는 다른 차별성을 추구한다라는 것만 있을 뿐, 뭘 어떻게 한다는 건 사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세잔도 그걸 말로 한 건 없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색채의 추구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이거 봤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세잔이 자기가 주의 화가도 최고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독불장군식의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게 이제 파리에 가고, 그죠? 파리에 가고, 전시회 살롱전을 통해서 완전히 깨졌잖아요. 뭐 깨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죠? 평론가들이 어마어마한 혹평과 골라서 그냥 찍어서 특히 세잔을 혹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세잔은, 세상에는 독보적인 화가가 있다는 사실을 당시 평론가들은 알긴 하는가. 그게 바로 나일스. 참 생각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이 거의 뭐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는 거지. 나이가 지금 이거 말할 때도 40인데 40 그죠? 40이 다 돼가지고 지금 참.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그 세간의 혹평에 초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나이는 벌써 40이 넘어가고
그래서요 정면을 바라보던 자신감 넘치는 초기 자화상이 점점 초조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 지난번에 봤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우리가 어제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는 뭔가 탁 그죠? 근데 요게 불과 한 그 5년 사이에 두들겨 맞은 한 5년 사이에 슥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쳐 있는 그래서 이것도 뭔가 힘이 있잖아요. 그죠? 눈동자에 나름 그죠? 나름 힘이 있고 앞에 보는 게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정말 두들겨 맞고 이제 좀 내려가서 눈이 좀 그죠? 눈이 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세자는 어쨌든 그 심리를 표현한다기보다는 표면의 색채적 구성을 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심리 표현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점점 내려가요 눈이 그죠? 눈이 좀 아래로 좀 내려가 좀 불쌍해 보이죠 내려가면서 심리나 내면이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운 법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정도 오면은요 완전히 그죠? 완전히 그죠? 초조함 정말 초조함이 보이는 그런 눈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그죠? 인정받지 못해서 초조함이 보이는 이거 40살, 42살, 3살 그린 자화상인데요. 근데 어쨌든 세상도 자기가 이런 걸 알긴 알죠, 그죠? 고독은 그것은 내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고 어쨌든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는 소심한 성격의 방랑자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런 나를 비웃는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들은 내가 세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길에서 부딪히는 행인이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정도로 왜 나를 모르느냐, 그죠? 이거 자기중심성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었고요. 이제 세잔의 그림, 그죠? 그 미술 세계로 좀 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어쨌든 세잔 자화상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자화상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는 작품입니다. 좀 그럴만하죠, 그죠?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독특하죠. 세잔 자화상. 그래서 나이 지금 40살, 41살에 그린 자신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것도 좀 제가 연도선으로 좀 배치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왔다가 그죠? 대충 이거 물론 세잔의 작품 연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세잔은 기록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구자들이 추정한 거라서 알 수가 없는데 대충 요 순서인데 우리 좀 봐왔잖아요. 근데 지금 요게 딱 나왔거든요. 딱 그때쯤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습니까? 좀 특이한 면이 어떤 게 특이합니까? 이게 좀 만화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캐리커처, 그죠? 캐리커처. 약간 그죠? 그렇게 좀 보이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세잔이 캐리커처를 그렸을 리는 없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이 모자의 수평선 때문에 모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각이 더 보인다는 거죠. 각 네모지게 얼굴이 그죠? 모자가 이렇게 이마를 잘라버리는 바람에 수평적으로 잘라버려서 이게 각이 져서 더 그죠? 각이 지게 보이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모자의 수평선으로 인해 형성된 얼굴의 네모진 모양은 그것 때문에 이 그림을 뭔가 캐리커처처럼 그죠? 약간 만화처럼 풍자화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 때문에 이 그림은 마치 자신의 현재 상태 지금 이게 요 그림을 그리던 때가 대충 그렇게 평론가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 친구들 쟤들한테도 뭐 쟤들은 나랑은 좀 다르고 내가 더 뛰어난데 왜 나도 해서 자기 고향 내려간 거예요. 고향 내려가서 그죠? 처박혀서 이제 지금 그림 그리네. 계속 이 장면 말 그대로 은둔하면서 해안가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게다가 또 와이프하고 아들은 또 도시를 좋아하니까 그죠?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또 다 떨어져 살고 그죠? 혼자서 그냥. 근데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스스로 뭔가 그죠? 스스로 좀 이렇게 캐리커처식으로 휘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약간 캐리커처라는 게 좀 풍자 같은 거잖아요, 그죠? 풍자, 휘하와 그죠? 그래서요 이 그림의 특징이 두 눈동자의 줄이 이렇게 그죠? 줄이 이렇게 맞지 않고 이쪽 올라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눈동자가 이렇게 똑바로 옆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해서 요게 좀 올라가 있어요, 앞쪽으로 그죠? 그래서 관람 쪽에 가까운 눈동자가 치켜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고, 반면 입은 또 이게 삐죽해요. 또 이게 어린애들 삐죽하는 것처럼, 그죠? 애들 삐진 것처럼 입이 삐죽한데, 삐죽한 게 이 수염의 이 형상이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뭔가 삐졌어, 그죠? 지금 삐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과 이렇게 된 것, 이렇게 치켜 올라간 것이 서로 조응을 하면서. 수염의 모양을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그 삐죽한 입모양은 서로 조응하면서 세상에 대한 좌절과 불만으로 가득한 심리를 드러내는 듯하다는 거예요, 뭔가 그죠? 세상에 대한 실제로 그런 식이니까요. 어떤 좌절과 불만이 가득한.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이게 머리가 너무 커요. 그죠? 이 몸통에 비해서 머리가 상당히 크게 그려졌다는 거죠. 여기 쓴 것처럼 머리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몸통에서 어떤 인물의 심리적 위축, 그죠? 우리가 가슴 이런 게 위축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잔은 원래 그 당시로는 키가 큰 겁니다. 세잔이 175쯤 되고요, 그죠? 보세요, 그죠? 잘 먹어가지고, 그죠? 세잔이 잘 살았잖아요. 이거 먹는 건 잘 먹어가지고 나름 이 통통하고. 근데 또 너무 잘 먹어서 이게 또 당뇨가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원래 그 당시에 당뇨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잘 사는 바람에 아마 이 단 걸 많이 먹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몸이 통통하다고. 이 몸집이 있어요, 세잔이. 그래서 몸집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살도 좀 있고요, 원래 있는데. 근데 이 그림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이게 뭔가 여기 가늘고 좀 왜소하게, 그죠? 좀 왜소하게, 그죠? 돌아섰는데도 좀, 그죠? 좀 더 왜소하게 보이잖아요. 머리가 더 커서 더더군다나. 그래서 그것이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을 더 잘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잘 드러내는 어쨌든 세잔의 그 자화상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지는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에 딱 봐도 잘 잊혀지지 않겠죠. 다른 자화상하고 좀 달라요, 그죠? 독특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화상을 그리게 되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그린 자화상들은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요런 또 자화상도 그렸어요. 요건 또 전혀 다르죠. 또 스타일이, 그죠? 전혀 다릅니다. 이건 인상주의적인 스타일이 좀 더 가미되면서도 어쨌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건 또 달라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이후 후기 세잔의 그런 거에 좀 가까운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와 달리 아페지의 자화상은 내면보다는 표면의 색채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뭔가 내면이 좀 드러나는데, 그죠? 좌절과 어떤, 그죠? 불만이 드러나는데 뭐 여기에는 심리적인 건 별로 없죠. 심리적인 건 없고 그냥 이 색채적인 효과, 그죠? 이런 옷과 이런 곳에 색채적인 효과를 요런 이제 그 두건, 하얀 두건, 흰 두건 동안 색채적인 실험 효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더 그렇죠. 이거는 1880년을 지나서 그린 요 오른쪽 자화상에서는 여기서 뭐 인물의 심리나 내면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화면의 색채적 구성, 그죠? 색면들의 연결과 조합을 통한 대상의 견고한 형성. 말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죠? 이 세상이, 그죠? 이 색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죠? 이 색들이 이렇게, 그죠? 이 색면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요. 그거를 통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자신의 어떤 성숙기의 지향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그 세잔 그 스타일에 또 그래도 가장 많이 부합하는 성숙기의 그런 그림입니다. 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좀 그죠? 바로 입체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죠. 그죠? 확실히. 자, 그런데 일단 한 가지 더 보시면은요. 그런데 이 그림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거든요. 근데 물론 자화상을 그린 이유는 있죠. 이게 시골에서 혼자 있으니까 뭐 모델을 구할 수도 없고 또 모델을 쓸 사람도 없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자화상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그렸어요, 이 시기에. 근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그린 그림인데 이건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가, 그죠?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가, 그죠?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가 일관성이 없어요. 또 이런 식으로 그렸다가, 그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또 이런 식으로 그렸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그렸다가 대충 그 정도가 한 2, 3년 내에 그린 그림인데 뭐 스타일상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요건 좀 약간 그 전인데 어쨌든 이것도 그러는 거죠. 일관성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요거 다 비슷한 시기인데, 그죠? 몇 개월 차이로 다 그린 그림들인데 일관성이 없는. 근데 그게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한마디로 세잔은 끊임없이 실험했다는 거예요, 실험. 그리고 평생 실험만 하다 죽었어요. 평생. 사실 그게 사실 답입니다. 평생 실험만 하다 죽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걸 인정했어요. 자신도 그 완성하지는 못했다. 스타일을 계속, 그죠? 약간의 그 길을 봤을 뿐이다. 그 정도만 얘기하지. 어쨌든 평생 실험만 했습니다. 꼭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바로 이제 세잔의 그 고독한 은둔자 세잔 그 미술 세계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잔은 그렇게 인상파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기도 있었지만 와서 벗어나서 드디어, 그죠? 40살을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은둔에 들어갑니다. 고독한 은둔에 들어가는데요. 인상주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새로운 회화를 끝없이 실험하는 길로 나아가고 죽을 때까지 실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회화라는 게
이게 답이 사실 없어요. 언제 오늘날 봤을 때는 결국 그 색채의 추구였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사실 뭐 했는지를 뭐 말로 못하는 거지. 어쨌든 차별성의 추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어느 작가도 할 수 없는, 그죠? 자기 동료들, 그 인상파들도 할 수 없고, 모네나, 그죠? 마네도 할 수 없고, 아카데미 작가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것도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사진기도 할 수 없는, 그죠? 그 어떤 차별성,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게 사실 목표예요. 근데 그게 뭐냐고 말로 못하지, 그죠?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은 정말 그 새로운 차별성 있는 그림을 그려서 내 작품을 미술관에 남기겠다. 사실 그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미술관에 영원히 소장되도록 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랑도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대충 요때부터 39, 40살 때부터 말년까지의 시기는 우리가 미술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스타일 변화에 따른 시대 구분을 보통 하잖아요. 누구는 뭐 무슨 시기.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특히 세잔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연구자들마다 달라요. 시대 구분이 다르고 그 이후는 요 인상주의 이후는 이 연구자들보다 다 다르고 물론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잔의 그림들에서 어떤 일관된 변화의 경향성을 발견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예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없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림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비슷한 시기에 그려도 스타일 실험이 끝도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런 저런 스타일로 그렸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유사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족유사성? 패밀리즘, 오선 선생님, 그죠? 패밀리즘 밸런스, 그죠? 가족들은 어때요? 가족들은, 그죠? 가족들이 이렇게, 그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있으면은요, 그죠? 엄마, 아빠. 사실 엄마, 아빠는 이게 유전적으로 다르잖아요. 달려왔는데, 같이 살면 어때? 같이 살면서 뭔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뭐 할머니, 아이들 보면은 이게 완전한 공통점은 없는데 딱 보면은 저 가족이구나 이거 뭔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패밀리 리저블런스라고 합니다. 이거 비트겐슈타인이 쓴 개념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죠? 가족들은 여기 쓴 것처럼 완전히 공통된 특성이나 일관성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근데 대충 가족인 건 알아볼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세잔의 그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들이 이게 뭔가 그 공통된 뭐 하나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충 세잔이 그린 거구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거는 세잔이 한평생 결국 마무리하지 못하는 실험을 지속하기 때문인데요. 좀 전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요. 세잔은 시기와 상관없이 어떤 때는 이렇게 그리다가 다른 때는 또 다른 식으로 한동안 그리고 그러다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한두 작품 그리는 것을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그 대상도 또 지 멋대로 해요. 이렇게 또 그 목욕하는 그림 그렸다가 뭐 산 그렸다가 또 저걸 왔다 갔다. 근데 어쨌든 요게 지금 말씀드린 요게 오늘날 세잔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차점이 됩니다. 요게 중요한 점이에요. 계속 실험을 하고 이런저런 왔다 갔다 그렸다는 게. 그래서 20세기, 지난 세기, 이 책도 그렇고요. 그죠? 이 책도 그렇고 20세기 내내 세잔은 가장 철학적인 화가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화가 중에서 가장 철학적이다. 세잔을 필로소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철학자라고. 그래서 세잔 뭡니까 숭배하는 젊은 화가들이 저 사람 철학자다. 그래서 철학적인 화가로 칭송되면서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어떤 현란한 이론적 해석들이 정말 난무했습니다. 20세기 내내요. 우리 이 책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본래적 실체적 모습, 세잔의 실체적인 그 미술 세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힌트가 요거라는 겁니다. 그죠? 뭐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뭐 그림이 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때 저렇게 계속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잔을 그동안 설명해 왔던 그죠? 그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도 봤었는데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어디 있었나? 여기 있었나요? 여기 요 다중시점이라는 게 있었나? 그죠? 어디? 그죠? 여기 안 나오나? 다중시점은 다들 아시죠? 그죠? 다중시점. 그죠? 시점이 여러 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작품 그 앞에 장면을 볼 때 이쪽에서 본 거, 이쪽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아래서 본 거 그 여러 시점에서 본 거를 하나의 화면에 우겨 넣었다는 거예요. 다중 시점,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 읽으시면은 정신이 이제 아마 그 아주 뭐라 그럽니까 이 아주 몽롱해지실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잔 그림에서 나타나는 다중 시점, 그죠? 그럼 이게 의도된 거냐? 세잔이 뭔가 그죠? 명확한 의도나 어떤 신념, 계획을 가지고 난 뭔가 새로운 예술을 하겠어. 이 원근법, 전통적인 원근법이나 원근 주시법에서 벗어나서 이거 차별성 아니에요, 그죠? 벗어나서 다 이거를 추구하는데 나는 그 벗어나서 새로운 차별성 있는 그죠? 다중 시점의 새로운 회화를 하겠어라고 마음 먹고 한 거냐? 당연히 20세기 내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책도 그렇게 돼 있을 거고, 다 인터넷도 좀 80~90%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얘들은 그 다중 시점을 시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했다는 건 의도를 가지고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현기증이 나는데요. 그죠? 제가 그런 이 세잔에 대한 기조 20세기 그 해설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세잔은 전통적인 공간 구성과 결별하고 모든 현대화의 새로운 길을 연다. 그죠? 이거 결별했다는 게 이게 뭔가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차별성 추구를. 그가 창조한 공간은 더 이상 미리 설정된 질서에 따라 입체감을 부여한 공기 입방체가 아니다. 뭐예요? 점점 인상주의까지 지배적이던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과 그죠? 그 법칙에 따른 구성과는 상이하게 그죠? 세잔은 내용물에 앞서 미리 존재하지 않으며 구별되지 않는 공간을 선보인다. 이건 뭔 말이에요? 그죠? 풍경의 요소로서 정물이나 혹은 인물 오브제는 3차원에서 전개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정체성을 부과할 만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오브제는 오브제를 좀 몽롱해지시죠, 그죠? 창조한 공간과 확고한 관계를 맺는다. 예컨대 오브제는 공간과 결코 때려야 될 수 없게 되며 오브제는 공간과 더불어 새로운 통일체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뭔 얘기예요, 그죠? 1985년경부터 세잔은 한편으로는 오브제의 명중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려 노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의 복합성이 왜 나와? 복합성을 대표하는 종합적인 통일성 안에 다양한 시들을 융의하려 노력한다. 그는 오브제들은 우리가 시선과 말을 통해 우리 내부에 이르는 것과 같이 내면의 반영을 통해 모르는 사이에 동시에 스며들며 내부로 퍼지게 된다고 진술한다. 세잔이 이런 말 비슷한 말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잔은 복합적인 언어법을 이게 이제 다중 시점이에요. 언어법을 사용하며 다양한 요소들이 내부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서로 접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면서 오브제는 이게 갑자기 우리의 갈등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변하며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니까 이게 그나마 좀 대중적인 세잔 해설서예요. 그나마 이거는 더한 뭐 철학 논문도 엄청 많아요. 뭐 그죠? 포스트 모던식으로 해석하고 이게 좀 뭔 얘기지? 뭐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 뭐냐 뭐 이게 지금 그죠? 막 왔다 갔다 하죠. 정신없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 했어요. 이 해석을. 그래서 이거는 세잔이 뭔가 이런 깊이 있는 아주 철학적인 그죠? 그런 사상적 배경하에서 이 다중 시점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내면의 어떤 갈등을 나타내는 왜냐면 시선끼리 이제 충돌하니까 그죠? 이쪽 시선과 저쪽 시점이 충돌하니까 그걸 하면서 과연 그러면 그 존재는 뭐냐? 뭐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세잔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글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특히 세잔 관련해서는. 그래서 잔뜩 써놓고 세잔은 가장 철학적인 화가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과연 그 다중 시점이 의도된 것일까? 가서 우리 좀 셔터해야 되나? 좀 더 할 수 있고 요거까지 다중 시점까지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중 시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베이스하에서 세잔이 이걸 의도했다. 이거 일부러 그린 거다. 그죠? 그래서 다중 시점이 좀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보고 그렸고, 그죠? 이 뚜껑, 그죠? 요거는 앞에서 이렇게 좀 봤는데, 그죠? 요것도 이쪽에서 보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요것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죠? 유명한 그림. 요거를 이렇게 또 철학자들은 막 또 분석을 해요. 그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그래서 분석가들 이게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요건 요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다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건 또 돌려보고 뭐 그죠? 뭐 약간 모과는 이렇게 절반 이쪽에서 보고 절반 나눠서 보고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약간 풍자한 게 있어요. 로이텐슈타인이라고 왜 그죠? 그 사람이 이런 분석도를 자신의 작품으로 걸은 게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이 그림에서 시점이 뭐냐 그거를 이제 막 이제 찾아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앞에 같은 다중 시점을 분석한 연구가 얼 로렌이라는 사람의 분석도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해석을 붙이면요. 그나마 이거는 쉽게 해석한 겁니다. 제가 물론 푼 거예요. 제가 푸른 건데 풀어서 말을 쉽게 푸른 건데 이런 거다. 즉 이와 같은 세전의 시도는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실제 그 리얼리티 왜곡된 재현이다. 그죠? 재현이 리프레젠테이션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그걸 왜곡한 거잖아요. 그죠? 한쪽에서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걸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를 같이 그렸으니까 이거 왜곡된 거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된 왜곡이라는 거예요. 세전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된 왜곡은 기존 화가나 사진 기능 표현하지 못했던 것, 즉 더욱 풍부한 양감과 생동감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실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조금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20세기 그 얘기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잘 맞기는 맞아요. 이게 그렇게 그리는 바람에 보다 더 양감, 그죠? 볼륨, 그죠? 볼륨감이 있고 좀 더 좀 역동적이고, 그죠? 좀 활력이 좀 뭔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금. 그죠? 색채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점에서 그렸으면은요 좀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 시점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산만해요. 산만하다니 어떤 의미에서는 산만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떤 생동감이 있는 거죠. 좀 움직이는 듯한, 그죠?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 눈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세기 내내 세잔의 다중 시점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정말로 세잔의 다중 시점은 의도된 것이냐? 얘가 세잔이 이걸 정말 의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뭐 내면 그 볼륨감을 드러내고 뭐 생동감을 주려고 한 거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이건 의도한 건 아니다. 의도한 건 아니다. 즉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세잔의 다중 시점 그림은 세잔이 그린 수많은 그림들 중에서 뭐 아주 가끔은 아니집니다. 아주 가끔은 아닌데 하지만 어쩌다가 몇 번씩 나오는 그림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그랬다가 저렇게도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 시점 그림들이 일관성 있게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만일 세잔에게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죠? 그 어떤 나는 전통적인 투시 기법과 결별하고 한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면은 그쪽 이런 방식의 그림들이 꾸준히 실험되면서 일관성과 방향성 있게 그려졌어야 하지만 그런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일관성 없게 이렇게 그랬다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좀 참고한 유튜버가 있어요. 요 허세 미술관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미술을 가르치는 사람인가 봐요.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이제 동영상 올렸는데 이제 이 사람 얘기랑 이제 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다중 시점 그림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또 하나거든요. 이게 정말 다르죠, 그죠? 이거는 위에서 본 거예요, 접시를, 그죠? 체리를 담아놓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여기다 뜩하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테이블 약간 앞에 앉아서, 그죠? 앞에 앉아서 보는 시점에서 요거, 그죠? 이 복숭아를 쭉 그린 것이고. 근데 요 병을 그릴 때 이거는 약간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고 이 몸통은 아래쪽에서 그린 것이고 또 요건 또 위에서 들여다보는 시점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테이프의 모서리가 이게 똑바르지가 않아요. 항상 이래요. 제자리 이걸 못 맞춰요, 그죠? 모서리가 다 삐뚤삐뚤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다중 시점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의도된 거냐, 그죠? 의도된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일관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세잔이 특히 오히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요게 그 초기 작품인데 초기에는 그래도 이제 뭔가 이거를 맞추려고 했어요. 전체적인 요 장면을 보고 하나의 시점에서 전체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 작품이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전체 시점, 그죠? 요 정물들을 이렇게 놓고 전체를 바라보는 시점은 대체적으로 이제 안정되게 맞추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뭐 종종 언급되는 좀 특이한 그림입니다. 이 뭐가 특이해요, 이게? 이 시계가 바늘이 없죠, 그죠? 바늘을 뽑아버렸죠, 그죠? 바늘을 뽑은 겁니다. 에밀 졸라가 졸라가 왜 그 세잔의 가장 절친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졸라의 시계고 이 그림도 졸라가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보고서 전체를 이렇게 그린. 근데 이거는
이거는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한 때다 여러 개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또 근데 이런 그림, 이건 약간 후기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숙기 작품인데 이런 경우엔 또 다중 시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이건 그냥 놓고 거의 그린 거예요. 물론 요쪽이 약간 좀 삐뚤어져 있긴 한데 그죠? 테이블이 안 맞죠, 그죠? 되게 이상하죠. 테이블이 이쪽이 무너져 있죠. 무너져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세상의 특징인데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게 테이블 볼을 이렇게 이거 못 맞추니까 이거 못 맞춘다니까 이거를. 근데 어쨌든 시점상으로는 그래서 하나의 시점에서 다 이렇게 보고 그린. 그래서 이런 것도 병도 이 대칭을 못 맞추고 찌그러졌어요, 그죠? 못 맞추고 진짜 못 맞춥니다. 진짜 못 맞추고. 근데 사실은 못 맞춘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신경을 안 썼다는 말이 맞아요. 신경을 안 썼다는 게 그게.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시기 또는 성숙기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거는 다중 시점으로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시점을 대충 그래도 전체적으로 대충 맞춰서 그리고. 이게 일관성 있는 그 다중 시점을 의도해서 추구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잔 그림의 핵심은 형태나 어떤 공간적 구성이 아니라 결국 색채. 색채는 근데 참 다른 사람과 차별성이 있죠. 정말 그렇긴 해요, 그죠? 이게 모네의 그 예쁜 색채랑도 다르고 또 르누아르의 솜사탕 같은 색채와도 다르고, 그죠? 뭔가 색채 효과는 분명히 달라요. 말로 하기 좀 쉽지 않지만, 근데 독특한 색채 효과거든요, 정말 이게. 그래서 결국 그 색채 표현 및 그를 통한 양감과 질감의 표현, 결국 그게 세잔의 가장 우수한 점 아니겠느냐, 차별성 아니겠느냐라는 게 결국 거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런 공간적 구성 그런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잠깐 쉬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이제 다중 시점이 뭐 입체파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얘기인데요, 고객님들. 그래서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또 형태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책에 216페이지. 요거를 그 단어를 집어넣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똑같이 대치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좀 쉬워지실 거예요. 216페이지에 그죠? 세잔 다시 보시면요, 그죠? 그 세잔에서 아래쪽에 세잔 화면의 진실성. 이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냐고 진실성이. 그러니까 이거를 화면의 차별성 이러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죠? 화면을 어떻게 하면 차별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그거를 평생 실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피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쉬워요. 피카소 좀 이따 연결시켜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요, 그거 일단 넘어가시고요. 217페이지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제 여기서 둘째 문단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잔의 그림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더욱 냉혹한 것이어서 조야하고 퇴화한 그림이라거나 능력 부족이라는 평은 그나마 언론의 표현에 속했다. 그래서 1874년 첫 번째 인상파 전람에 몰려든 관객들은 세잔의 그림 앞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마약에 취해 그린 기묘한 그림이다. 아까 그 모던 올랭피아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비난을 받은 혹평을 받은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소에 상처받은 세잔은 1986년에 돌아간 게 아닌데 어쨌든 고향으로 전에 이미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예술에만 전념하게 된다. 1995년 첫 번째 단독 전시회가 그래서 앙브라즈 볼라리에서 개최되면서 세잔은 젊은 화가들 사이에 접근하기 어려운 철인, 그죠? 철학자, 그죠? 으로 불리며 숭배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둔의, 그래서 은둔의 어떤 신비한 그 깨달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세잔은 나의 유일한 목표는 자연을 대면할 때 나의 능력이나 기질에 상관없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닮았거나 아니건 관여하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말이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나만의 자신만의 차별성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만의 차별성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대상은 닮았냐 안 닮았냐, 내가 그린 게 저 앞에 있는 거가 닮았냐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차별성을 추구하라. 사실 그걸 추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세잔의 미술이 동시대에는 급진적으로 발전했으나 지금에 와서 추앙받는 이유는 화면의 외형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 때문이다. 눈에 나타나는 외관만을 모방하는 듯이 세잔은 자연의 본질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통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세기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래서 자연을 원통과 구, 그다음에 원충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그의 유명한 격언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는 그린 그림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특정한 사물의 외형을 단순화시켜 본질에 가까운 거의 추상적인 형태를 표현했다. 근데 본질이 뭐냐고? 본질만 맨날 나옵니다 이게. 세자는 사람은 눈과 머리를 같이 갖고 쓰는 이 화가 니도를 봤습니다. 이거 뭐 뭔 소리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그죠? 이게 이제 20세기의 그 대중 가장 일반적인 이른바 정사죠. 정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정사의 해석을 만든 게 누구냐면 그 사실 피카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피카소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세잔도 그렇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잔이 결국 입체주의, 큐비즘에 영향을 주었을까? 피카소, 브라크 등 나중에 등장한 입체파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우리의 아버지다, 세잔은. 그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바람에 증언을 했으니까 뭐 이거는 사실일 겁니다. 이거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 입체주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세잔의 그림들이 분명 존재하며 아마도 입체파들은 이와 같은 몇몇 그림들로부터 정말 커다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잔의 그 목욕하는 그 여인들 그 그림이 이제 그 저거로 된 겁니다. 그 피카소의 그 아비뇽의 처녀들로 된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입체적인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역사라는 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죠? 세잔 그죠? 세잔 이어서 피카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딱딱딱 역사라는 게 항상. 그래서 그거는 피카소의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해석한 거죠. 사후적. 그죠? 사후적 이해일 뿐이지 스토리의 전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잔의 어떤 그 실체, 그죠? 실체, 본래적인 실체는 아닌 세잔이 추구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잔을 입체주의의 선구자로만 해석하는 20세기 미술사적 관행, 거의 관성이죠. 그래서요, 그죠? 우리가 그죠? 이제 21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입체주의의 근원은 의문의 여지 없이 세잔의 후기작 평면들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 기본적인 관행이었어요. 20세기 내내. 근데 그것은 오히려 역사를 곡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세잔으로부터 입체주의의 출현은 뭔가 필연적이었다는 게 보는 거예요. 그죠? 필연적으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관점. 곧 세잔을 현대미술의 전개 과정에서 입체주의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 출발점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다. 그러니까 그 세잔이 우리 모두의 그 파더다, 아버지다 라고 피카소가 말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이제 보통 많이 20세기 책에 나와 있어요. 현대미술의 아버지. 근데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딱 그죠? 규정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 역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역사로. 세잔은 딱 그렇게 규정되는 거죠. 이거는 입체파가 나오기 위한 그죠? 입체파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해석되고 그 다음에 피카소 나오고 브라크 피카소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사후에 진행된 일들을 먼저 그죠? 순서가 바뀐 거죠. 이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돼 나온 거지. 이 일이 쓴 다음에 이걸 맞추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일이 사실 역사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 피카소 유명한 그죠? 아비뇽의 처녀 아니겠어요? 그죠? 아비뇽의 처녀들. 그죠?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피카소의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다중시점, 그죠? 다중시점에 적용되었다. 그래서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그죠? 이런 특히 이런 인물이 여러 시점, 이쪽에서 보고, 뒤쪽에서 보고 한 그 시점들을 그건 평면인데 그 평면을 하나의 화면에 우겨 넣어가지고 입체적으로 우겨 넣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입체파일.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사후적 관점에서, 그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꿰맞추는 것은 이게 언제나 가능해요, 사실은. 언제나. 왜냐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실들을 취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잔의 그림 중에서 세잔이 정말 여러 그림을 그리고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그 딱 맞는 거 몇 개만 딱 뽑아내는 거잖아요. 자신의 관점에 맞는 것, 그죠? 몇 개만 뽑아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스토리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과거 사실들의 가능한 조합의 수는 사실상 무한하기 때문에 조합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적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영향을 준 거는 뭐 우리가 그죠?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영향을 준 건 맞는데 이거 그죠? 세잔으로부터 입체주의는 필연이었고 그래서 세잔은 그 현대 미술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그게 오히려 곡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세잔은 뭐냐? 그러니까 세잔의 작품들이 입체파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도 세잔 자신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입체주의로의 어떤 발전 방향을 어렴풋하게나마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뭔가 자연이나 대상을 입체적으로 뭔가 그죠? 파악하고 구성하려고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세자님의 입체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자는 입체파들이 주안점을 두었던 사물의 기하학적 구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자는 사물의 색채적 구성을 더욱 줄입니다. 색채적 구성, 그죠? 색채적 구성을 하다 보니까 기하학적인 이런 면모들이 나온 것 뿐인 거지, 기하학적 구성을 주력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요점은 결국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잔이 원근법을 파괴하고 다중 시점 그림들을 이렇게 있는 게 맞는데, 이런 그림들은 세잔이 이 노력, 사물의 어떤 색채, 그죠? 색채적인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반된 부수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죠? 그걸 의도하고 시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뭐 입체주의적인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세자는 오로지 그 색채, 그죠? 색채를 통한 사물의 구성에 주력했다. 그 부수적인 결과로 나왔을 뿐이다. 원근법 다중 시점의 그림들은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물의 형태 왜곡. 요것도 재밌는데, 그죠? 형태 왜곡.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삐뚤빼뚤하거든요. 제대로 못 맞추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요, 세잔 그 당대에도, 또 게다가 세잔이 크게 인정받은 이후에도, 성배원이 인정받은 이후에도 계속 비평가들이 그 세잔의 기본기 부족을 지적하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임무로하는 실은 형체 없는 실험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내용을 쓴다. 그것을 뒷받침할 기술은 없는, 기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기술이 없는, 미술적 기량이 떨어지는 그런 화가다. 그죠? 근데 이제 조르드 리베르라고 그 당대에 친한 친구죠. 그죠? 그 공무원하다가 비평도 쓴, 그러니까 붓이나 연필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가 대생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 또 그림이 부정확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통해 얻어진 세련됨이 뭔 말이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항변하고 옹호했지만 이쪽이 맞아요, 맞기는. 이게 그죠? 세잔을 좋게 봐주려는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은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 하다가 그림 좀 모아서 그냥 글 쓰는 건데요, 그죠? 야, 이거는 오히려 고도의 기술을 가져서 세련되게,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일부러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일부러. 근데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기본기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대생 그림은 없습니까? 대생 그림도 좀 있죠. 그걸 보면은 색채 때문에 왜곡되지는 않고 정말 기본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되지 않을까요? 없죠. 그것도 이제 보시면 압니다. 이제. 그래서요, 이게 세자는 정말로 회화의 기본기가 많이 부족했을까? 형태를, 이게 지금 아까 나왔던, 이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인데요. 근데 20세기를 거쳐서 형성된 무비판적 관점은 그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요거지, 요거, 그죠? 그거는 세잔이 이미 그 기본기는 마스터했고, 기본기 큰 문제가 안 되고, 그거를 이제 자신은 그거를 초월해서 세련되게 그렇게 그려낸 것이다. 그러니까 세잔과 같은 대가에게 회화의 기본기가 부족했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피카소는 기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탄탄했는데, 그죠? 피카소는. 근데 세잔도 그럴 리가 없다. 즉 그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형태나 비뚤어진 선들은 모두 의도하였거나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이다. 라고 보는 게 이게 20세기 형성된 무비판적 관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위에 호소한 오류죠. 권위. 세잔이 이미 권위, 그죠? 비싸게 팔리고 권위를 장악했으니까, 그죠? 야, 권위자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잔의 기본기 부족은 이건 정말 광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컨대 세잔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사물의 투시된 형태. 우리가 투시라게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이게 입체인데 평면으로 나타나니까, 그죠? 입체를 평면에 투시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를 제대로 그려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죠? 그 유튜버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걸 제가 따왔는데, 그러니까 이 컵을 그리죠. 컵이 이제 원통 모양 아니에요, 원통. 그죠? 원기둥 모양인데, 이게 원기둥이잖아요. 원기둥을 보면은 위엔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고 밑에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 위쪽하고 컵을 위도 이게 좀 이 끝에가 뾰족해요. 이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근데 밑에도 이거 뭡니까, 일직선으로,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이 초심자들이 많이 이렇게 그렇게 그린대요. 그래서 안 배운 애들이 그리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나름.
그죠? 우리가 보면은 이게 딱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이렇게 딱 보이고 밑에는 위는 약간 이 끝에가 뾰족하게 그죠? 좀 뾰족하게 그려 양 끝에는 뾰족하게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기본기 부족이라는 거. 아까 이제 그 그림 아니에요? 아까 그 시계 없는 바늘 없는 그 시계 그림에서 이러는 거. 게다가 이런 것도 붕 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적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 지적하려면은요. 그래서 여기 벌써 이런 그죠? 이 입체가 2차원 평면으로 투시됐을 때의 그 모양을 제대로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형태의 왜곡 이렇게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계속. 결국 이게 왜곡된 형태라는 거죠. 그죠? 이게 제대로 된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거 보면 이거 밑에는 일직선이고 저 위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또 이 옆에 것도 약간 또 동그래요 이렇게 또 그죠? 이건 뭐야 이거 그죠? 또 이것도 끼우렇고 그죠? 의도된 왜곡.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그죠?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야 이거를 이렇게 그릴 수는 없. 이건 다 의도된 거다. 그죠? 그죠? 이거 대가가. 60년을 배우면 돼. 대생 1년만 배워도 적응은 잘하지.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자동 이거. 근데 이게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 또 보시면요, 그죠? 이거 그죠? 다 찌그러지게 그죠? 근데 찌그러지게 그리는 게 이게 똑바로 그릴 수가 없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손이 똑바르지가 않아. 드라이브 10년을 쳐요. 아이고 10년을 소리 내는 거야. 그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과학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결정적인 시기에 이게 그죠? 9살, 10살, 11살, 12살, 20살, 10살, 3, 4살까지 이게 뭔가 신경망이 형성이 안 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안 되니까 한마디로 곰손인 거죠. 곰손. 이거 곰손이라는 말이 맞아요. 세상에 이게 곰손인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그럼 보는 것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죠. 예, 예. 아니야. 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서 그린 거겠죠, 물론. 그죠? 근데 진짜 곰손이라는 게 딱 드러나. 이게 특히 좌우대칭을 못 맞춰요. 좌우대칭을 다 이게 어긋나 있어. 이게 어긋나 있고 다 좌우대칭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 참 황당한데. 근데 이런 게 떡하니 그 미국 이것도 유명 그 무슨 미술관에 걸려 있어요. 세잔 그림이라고. 근데 이것도 지금 그죠? 이것도 대칭이 안 맞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 유리잔하고 유리잔 뒤에 이게 받침 있잖아요. 접시하고 접시 유리잔의 위치가 이게 불가능한 이게 어떻게 이게 있으니 불가능하죠. 접시가 아니고 유리잔 받침이에요. 이게 유리잔이 그러니까 유리잔이 이렇게 생긴 유리잔이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 근데 이게 접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저것도 어떻게 그렸지? 저거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 그림을 그린 게.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유리잔 유리인데. 있을 수 없지. 접시 접시 위에 아니, 접시 뭔가 접시 위에 이렇게 얹혀 있는 거 같지. 유리잔 위에 적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유리잔인데 여기 유리잔 밑에 유리잔 밑에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요 특히 요쪽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저게. 그래서 그다음 당연히 이런 것도 삐뚤삐뚤 안 맞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이게 대칭이 안 맞는 게 대칭은 기본이고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칭은 다 안 맞고 아예 그죠. 자 근데 이제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럼 세자는 몰랐겠냐는 거예요, 자신은. 그죠? 이게 몰랐으면 이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데 참을성이 없잖아요. 그게 참을성이 삐뚤는 참을성. 노력하지 않고. 세자는 자신이 그린 사물들이 전통적인 그 투시 기법, 그죠? 3차원을 2차원으로 투시했다든 이 어긋나는 형태라는 걸 몰랐을까? 이 세자는 그때도 말씀드린 자신이 회화에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의식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미술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제대로 배운 적이. 그러므로 세잔 자신도 이런 점을 모르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다른 사람 그림을 보고 하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 세잔도 자신이 공간 속에서 어떤 원근법적으로 투시된 그죠? 2차원으로 투시된 형태를 올바르게 그리는 데는 서투르다. 완전 곰손이다. 자기가 곰손이라는 걸 알겠죠. 그죠? 곰손이고
또 대칭성, 수평성, 수직선, 매끄러운 평면 등도 정확하게 맞추는데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보신 그림 아시지만 이게 수직이 안 맞습니다. 그죠? 이게 그 집을 그려도 다 삐뚤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 그림이 있나 여기 집 그리는 게 이게 수직 수평이 안 맞아요. 다들 다 그죠? 세잔 그림들은 풍경은 어디 갔지? 뭔가 다 이게 뭐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죠? 이게 이 나무도 뭔가 살짝 기울어져 있고 그나마 이건 좀 조금 그죠? 그나마 맞은 그림이네. 맞은 그림인데 막 건물들도 끼우러져 있고 그런 게 지금 정말 많습니다. 세잔 그림은요. 자, 그래서요. 또 그 뭐 계속 나올 거니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맞추면 매끄러운 평면도 못 맞잖아요. 평면도 이게 매끄럽지 않다. 이게 뭔가 안 맞아. 뭔가 이상해 이게 다 이게 안 맞고 그죠? 이것도 지금 뭐 이쪽하고 저거하고 안 맞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요. 그래서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충분히 부족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거 그죠? 이렇게 그죠? 좀 그래도 좀 정확히 좀 그리는 그런 것과 관련된 회화적 기량은 말년 죽을 때까지도 향상되지 않았어요. 향상되지 않았다는 건 이거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했다는 건데 노력을 안 했기도 했고 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보면 이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그죠? 이것도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동그란 위에서 보고 그리고 그죠? 밑에서 보고 그리고 이거 이쪽에서 보고 그리고 이게 다중심이 나타난 그런 그림인데요. 그죠? 근데 참 한편으로는 색채적으로 참 대단한 면이 있어요. 나름 색채적으로는. 정말 이런 것도 정말 공중부양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정말 많아요. 공중부양도. 대충 그래서 그 식탁보로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식탁보로 그죠? 정말 많은데요. 근데 그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런 사실은 그가 이와 관련된 그죠? 내가 사물을 정확히 그리는 것과 관련된 회화적 기량 향상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 거는 그죠? 그런 거는 쟁이들의 그 기술인 거지 자신이 추구하는 회화적 차별성은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형태 이런 거 가지고는 차별성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차별성은 이제 색채인 거지. 그죠? 색채적인 색채를 통한 구성인데 화면의 구성인데 그래서 회화적 차별성은 이런 데 있지 않다. 그래서 홀로 실험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세자는 형태적 정화성 등에 점점 더 중요성을 두지 않게 되었고 나중엔 아예 무시하고 작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근데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 시기, 신경망의 형성 시기에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젊은 날의 수련 시기 이게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기량이거든요. 몸에 배어서 비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우리가 그죠? 의식하지 않고 그냥 쓱쓱 그려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나중에 물론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기량에 도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리려면 그 신경 써서 그릴 수 있을 텐데 자동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죠? 자꾸 대조해서 보면서 그죠?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신경망이 처음부터 형성돼 있으면은 몸에 배어 있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나중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세자는 하나를 포기한 거죠.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미 40세가 넘은 그죠? 세잔에게 회화적 기량 향상 및 형태적 완전성 내가 삐뚤은 거 알아. 근데 그걸 신경 쓰다 보면은 그림 못 그린다는 거죠. 이게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인데 그렇잖아도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던 그의 작업 과정, 그죠? 그림 하나 그리려면 이거 100번씩 고치는, 그죠? 정물화 같은 경우 100번, 인물화는 150번씩 고쳐서 그리는 그 작업 방식. 그래도 완성이 안 되는 그 방식을 고려하면은 그것까지 맞춰서 그리는 시간적으로, 즉 노력과 시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잔이 결국 한쪽을 버리고 더 중요한 다른 쪽, 색채와 색채들의 대비를 통한 그죠? 인접을 통해 연결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거에만 집중한 거지. 다른 쪽에 집중하기로 하는 것은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이제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세잔이 몰랐던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기량은 부족했고 쓱쓱 그려낼 수는 없고 그거 맞추려면은 너무나 그걸 맞추면서 색채까지 맞추려면 너무나 힘들고 색채 맞추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색채 맞추다 보면 삐뚤어지고 그죠? 균형 안 맞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세잔의 미술 세계에서 트레이드 오프라 그래요 우리가. 그 단어 아십니까? 절충, 그죠? 트레이드 오프.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목적이 희생되는, 그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를, 그죠? 형태적 정확성, 전통적인 투시법을 포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알면서도 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기량으로는 그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고, 그죠? 색채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해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선택은 물론 그 자체로는 굉장히 그 당시를 당연히 용감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전 작가들은 이런 사항들, 즉 형태적 정확성, 전투적인 투시적으로 정확하게 그리는 거, 그걸 일단 맞추고 그 다음에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선적으로 맞춰놓고 색채, 그 다음에 뭐 색채를 추구하든 하는 건데, 세잔은 그걸 오히려 기량 부족으로 포기하게 된 거야, 오히려.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미술로 나가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그는 세잔이 추구하는 회화적 가치, 그 차별성은 그 작업에서의 우선순위를 달리하게, 그죠? 우선순위가 형태적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버리고 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시간 너무 많이 들고 그 색칠만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다 미완성인데, 그죠? 그쪽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옆에서 뭐 가르쳐주고 지적할 사람도 없잖아요. 다 혼자 하는 건데 뭐 삐뚤빼뚤하면 어때, 그죠? 옆에서 지적해줄 사람도 없고 그냥 건드려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어린애 그림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어린애들 그림. 근데 세잔이 뭐 전통적인 투시법을 깼다 그러는데, 그래서 야, 뭐 대단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웃긴 거예요. 미술사가들이 그렇게 썼는데, 야, 그거 누가 못해? 그 애들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그래요, 그죠? 전통적인 투시법, 선언근법이나 형태적인 정확성을 깨는 방법은 어린아이한테 야, 너 이거 그림 그려봐라 라든지 또는 그림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도 그리라 그러면은 이거 금방 깨져요, 그죠? 금방 애들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제 여자애가 그린 거네요. 여자애들 그 치마가 눈에 많이 드는 치마를 이제 크게 그리는 치마, 그죠? 치마 이런 빨간 얼굴, 자기인가 보다 자기는 크게 그리고 이런 것도 뭐 그리고, 그죠? 날개, 날개 옷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 이게 다중 시점이에요. 그죠? 이 길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 위에서. 그죠? 이해되시죠? 길, 그죠? 길은 우리가 이제 애는 길을 자기가 위에서 보면서 가니까 길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이거 약간 위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잔은 아까 그 위에서 이렇게 뽑고 그린 거 있잖아요, 그죠? 길은 위에서 본 거고 또 얘는 옆에서 본 거고, 그죠? 이게 다중시점이에요, 다중시점,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다람쥐냐 강아지냐 엄청 크죠, 다람쥐 같은데, 그죠? 또 새가 또 이렇게 커, 그죠? 이거 좀 뱀이에요? 뱀인가? 이거 뱀을 왜 그렸지? 자신 무의식 얘가 지금 뱀띠인가? 왜 그랬나? 뱀을 좀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근데 새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새 이거 얘보다 더 크고 다람쥐도 엄청 크게. 근데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건 이게 크게 그렸겠죠. 근데 불도저는 이거 안 해도 불도저도 작잖아. 불도저, 그죠? 공사장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또 참 얘의 정신세계도 특이하네. 지금 불도저가 지금 소풍 간 건가? 불도저하고 이 덤프트럭 아니에요? 이거 시멘트 덤프트럭, 그죠? 레미콘, 그죠? 이거 뭐야 이거? 뭐 공사하는 건가 이거? 집 앞에 표시하는 거네. 집 앞에 재건축. 그러니까 자기 집 밀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뭔지 모르겠네. 학교 가는 길인데 저런 데 지나가는 그날 지나가는 건가? 지나가는 건가? 공사하는 거. 아니면 뭐 자연 파괴인가? 얘들이 뭐 한 거? 그런 건가? 뭔가를 공사하지 말라 그런 자연 파괴 그런 건가? 세잔식에서 있네. 알 수가 없는.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카소가 한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결국에. 피카소가 추구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차별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차별성이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미술을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 현대 미술을 전공하려면 미술학원 다니면 안 된다, 미술을 전공.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그 액골드 보자로 들어가서 똑같은 그 스킬을 배우고 똑같은 이게 투시법을 배우고 똑같이 그리고 똑같은 색채적인 걸 그리니까 다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차별성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겠느냐? 근데 거기 이제 하나의 차별성은 그거랑은 다른 그림. 그 다른 그림이 세잔이 다른 그림인데. 근데 그거는 사실 이미 어린애들한테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림을 배우지 않거나. 그러면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전혀 다른 그림, 세잔 같은 그림,
깨는 그림.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이게 결국 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철이 없으면 그 자기 중심성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됩니까? 자신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 즉 가치를 크게 부여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리죠. 중점적으로. 그죠? 그걸 상세하게 자세히 그죠? 새에 다 그려내. 눈동자까지 그죠? 새에. 그죠? 다람쥐도 줄무늬까지 다 그리려고 크게 그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자신이 그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뭐 손도 크게 그리고 얼굴 크게 그리고 그걸 보통 크게 그려요. 그죠? 크게. 중점적으로 그걸 크게 그러다 보면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 그림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그림의 특징은 너무나 전형적입니다. 그게 바로 저게 자기중심성. 자, 그래서 아까 그 유튜버가 지금 그렇게 이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현대 미술 성공하려면은 미술학원 다니면 안 된다. 어? 미술 성공하면 안 된다. 어? 미술 성공하면 맨날 똑같은 그림밖에 못 그리고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잘못된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성급한 일반의 오류 및 창의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저런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현대미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답은 배우셨죠? 그죠? 먼저 유명해지세요, 먼저. 그럼 먼저 유명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캔들 아니면? 이미 유명한 사람에 올라타는 거. 그래서 묻어가는 거. 이미 유명한 근데 사실 두 번째가 더 좋아요. 스캔들은 이제 아주 스캔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스캔들 일으키기, 그죠? 그러니까 이미 유명한 사람이 묻어가는 게 사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명한 배우랑 이렇게 사귀고 그렇죠. 결혼하면 몰랐던 배우가 갑자기 갑자기 뜨고. 그건 우리건 아닌데. 그리고 가수들도 우리 이미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아주 안정적인 그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미 알려진 그죠? 그래서 묻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자기가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을 가르치니까 그죠? 맨날 학원에서 똑같은 그림 가르치니까 야, 이거 말고 새로운 거 하려면은 학원 안 다녀야 돼.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도 신선한 참신한 창의적인 미술이 나올 것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진화생물학적 본성이 너무도 강력해서 대부분 그것에 따른 것밖에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모방 능력은 매우 강해서 문화적 모방에 따른 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 게 없어서 길게 얘기 안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 자기중심성. 어떤 의미에서든 자기중심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미술학원 안 다녀도 그죠? 뭐 우리 투시법은 이런 거는 깨는 그림이겠지만 별로 사실 신선하지가 않아요. 뻔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뻔한 그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나오긴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운이 좋은 경우 빼고는.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정도 넘어가시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피카소가 근데 그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죠.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디 갔죠? 이럴 때 젊을 때, 어릴 때, 그죠? 어릴 때부터 결정적 시기 등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어떤 몸에 배워서 다 그 미술, 그죠? 어떤 구도 잡고 형태 그리는 걸 아주 쉽게 쓱쓱쓱 할 수 있게 되고 나면은 어떻다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런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일단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서 그죠? 그림을 배우고 나면은 다시 이런 그림 그려봐라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물론 흉내 이게 이제 보고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런 걸 못 그려요. 그죠? 애들은 말 그대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건데 이거를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나마 가장 근접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 그게 피카소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거기 나왔는데 자기는 평생 어린아이처럼 그리려고 노력했다. 그죠. 그 바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언급드렸죠. 피카소가 바로 그죠.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게 제일 어렵다. 그죠? 그림 뭐가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어렵냐면 어린아이처럼. 바로 그 어린아이처럼이라는 게 바로 진짜 어린아이 그죠? 다 이미 기량이 완숙한 상태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우러나와서 그리는 그게 제일 어렵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그림이잖아. 이게 그잖아요. 그죠? 피카소 그림인데요. 우리 예전에 봤던 겁니다. 그죠? 풀바디의 점심을 이렇게 오마주거나 변형한 건데 이게 바로 어린아이 그림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손가락 크게 그리고 말이야, 그죠? 자기한테 그죠? 그 관심에 들어오는 거 손 크게 그리고 뒤에 여성은 이런 거 그죠? 그 자신이 어떤 주안점을 두는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이런 이 몸체를 크게 그리고 이 진짜 애들 그림이거든요, 그죠? 이게 그죠? 근데 애들 그림은 좀 애들 그림과는 좀 더 다르게, 그죠? 다르게 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게 사실 피카소의 한편은 능력이긴 한 거죠. 우리가 피카소 그림 보고 예. 초등학생도 그리겠다라고.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의도는 다르지만 네. 결과는 이 그림이나 초등학생이 그린 의미는 사실은 또 보기에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초등학생도 이렇게 못 그려요, 근데 또 그죠? 그 비슷하게 그리. 그죠? 비슷해 보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초등학생 그림도 그죠? 우리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뭐 비슷하죠. 어떤 면에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비슷한데 이런 건 비슷해 보이지만 근데 이 피카소의 그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피카소는 묘하게 그 스타일이 이것도 물론 가족 유사성인데요, 그죠? 그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 특징이 말로 뭔가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이미 완벽한 그 데센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상태에서 이거를 그린다는 거. 참, 그죠?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 애도 그리겠다 이러면 정말 우리가 특히 현대 미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거 뭐야, 우리 애도 그리겠다. 사실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많고 그런 면에서 차별성이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미술들은 그 어려움에 이미 그 봉착해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미술들은 그 차별성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쉽지 않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또 피카소가 또 이렇게 이것도 세잔을 흉내낸 거예요. 다중시점. 응? 피카소가 세잔의 다중시점의 그림을 따라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청색 시대의 그림이라서 청색이 사용이 많고요. 그죠? 이거는 위에서 보고 그린 거고, 그죠? 디저트. 저거는 이제 앞에서 보고 그린 거고,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세잔의 그 다중시점을. 네? 안정적으로. 아주 추첨이라고 해야지 좀. 아 세잔 거보다 안정적으로 그린다고요? 아, 세잔 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기본기가 있어요, 그래요, 기본기. 세잔은 기본기가 없고. 안 되나 봐. 이건 게 아니네. 그러니까 알겠어. 이건 훨씬 더 뭔가 좀 훨씬 더 색채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더 그런 면이 있죠. 네. 기본기가 역시 있어야 돼요, 그죠? 기본기가 있으면서 다중시점을 한 거랑 없으면서 그냥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중시점을 한 거랑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아까 그 거기서 보니까 예. 이 셰파 그 섹션에 있으면은 제일 유명한 예. 사람은 피카소고 예. 이제 다른 작가들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류일스도 이제 예, 예, 비슷한데 예. 훨씬 정교하게 그러니까 피카소 되게 예. 어린애처럼 그렇죠. 예, 예, 예. 그렸는데 그 구성을 그 큐비즘을 되게 막 그죠, 정교하게. 예, 예. 그렇게가 너무 잘 그죠? 그린 그림이 있는데 뭐 맺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네, 네. 그래서 진짜 정교하게. 근데 딱 봐도 이게 훨씬 세련된 느낌. 이게 피카소. 눈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너무 잘 그린 건 알겠는데 재미가 없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재미라는 요소가 중요해요. 재미, 생동감. 네. 그러니까 좀 이따 여기 오늘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린애 그림이 이게 어린애 그림과 같다는 게 그 생동감이 느껴져요. 이게 약간 똑바르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어린애의 마음이 좀 전해지는 거지. 그 뭔가 어린애의 그 마음이. 그래서 가서 여기 지금 벌써 나갔나? 제가 그거 써놨나 모르겠습니다. 망했어. 자, 어쨌든 그래서 피카소, 그죠? 피카소 이렇게 그 세잔을 따라서 이렇게 그린 그림, 이것도 재미있죠, 그죠? 어쨌든 청색 시대 그림입니다. 그래서 청색, 그죠? 청색이 베이스죠. 청색 시대 그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 있어 보자. 어린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지금 진짜 요거는 조금 맞추긴 했다. 수직성 같은 게 조금 맞추긴 했다.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요. 이제 아까 그 나왔던 우리 책에도 나왔던 그 유명한 말까지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기하학적인 해석, 그죠? 기하학적인 해석이라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모든 것을 뭐 원통하고 원추, 그죠? 원통, 그죠? 원통하고 구하고
그 원뿔 그죠? 원뿔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환원해서 보았을까? 아까 이 책에는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근데 요게 세잔이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이거 세잔이 거의 죽기 3년 전에 그죠? 3년 전에 그 편지를 그 에밀 베르나라고 이 사람도 유명한 이 고갱을 낳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밀 베르나르가. 근데 고갱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거 훔친 건데 고갱의 스타일이 에밀 베르나르를 따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에밀 베르나르가 이제 그 젊은 화가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는 자연에서 원통 원추를 봅니다. 그래서 사물을 적절히 배려하면 물체나 면에 각본 하나의 존재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밑에 이거는 별로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자기 잘 모르는 얘기 쓴 거예요. 왜냐면 세잔은 이론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가한테 당신의 작업을 말로 설명해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쉽지 않는데 뭔가 말하려다 보니까 이게 말이 꼬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오늘날의 해석은 물론 이게 전형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요거만 봤을 때 이거 마치 세잔이 이런 뭔가 입체적으로 자연을 그죠? 이런 그 자연 속에서 원과 구와 뭐 원뿔 이런 거를 근데 이거 없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 이거 지금 그죠? 여기 그죠? 여기서 원통 구 원뿔 어디서 찾아야 돼 이거? 이게 그나마 좀 이게 그죠? 이게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그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정말 그 기하학적으로 색면 결국 다 색면이에요. 색면들의 연결로 그죠? 그 세자는 붓질을 기본적으로 네모나게 합니다. 네모나게 좀 최대한 네모나게 붓질을 네모나게 하면서 기하학적으로 만든 건데 여기서 뭐 원뿔이나 뭐 구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자연을 어떻게 뭐를 봤다는 거냐?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근데 저런 말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 저 말은 그 20세기 미술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룰 만큼 중요한 말의 해석이 있습니다. 즉 자연을 기하학적으로 보다 단순한 형태 이 세 가지로 환원해서 이렇게 좀 재구성 그죠? 화면에 재구성하는 것을 원리로 삼은 입체파들에게 좋은 힌트가 될 수도 있지만은요 여기 쓴 것처럼 세잔이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서 사물을 원통구 원추로 분석하고 환원해서 그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입체파도 없어. 입체파의 그림에서도 별로 없어요. 입체파의 그림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 피카소인데 여기 뭐 원통 구뿔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원통 구뿔 원뿔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 그죠? 그냥 입체적이긴 한데 직사각형 이런 게 면이 있고 이거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피카소의 그림에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세잔의 이 발언은 이게 에밀 베르나르에게 자신의 그 회화관을 설명 말이 어눌하고 잘 못하잖아요. 해줬는데 제가 내 말 잘 못 알아들었을 텐데 뭐 자기도 잘 설명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저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단순화해서 요게 단순해서 설명한 그 정도의 말이지 이거를 뭐 그렇게 의미를 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엄청 의미를 두고서 여기 책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입체파가 어쩌고 해서 하는데 그 큰 의미를 둘 말이 아니다. 세자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죠? 자신의 그림을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서 할까 하다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하다가 나온 한마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그다음에 요건 다음에 우리 해드리겠습니다. 본질 그죠? 본질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결론은 이런 거 본질 같은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본질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결국은 색칠하는 거죠. 색채 그죠? 세잔 그림의 감성 포인트 색, 터치 어떤 감각적인 서투름. 근데 제가 여기 썼구나. 그 부정확성 때문에 어린아이의 그림에서 나타내는 어떤 생동감과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뭔가 똑바르지가 않고 그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애들 그림은 좀 재미있고 그죠? 이게 좀 살아있는 듯한 게 딱딱 맞지가 않잖아요. 좀 약간 끼우러 있고 좀 조금 뭐 어긋나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생동감과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색채의 변화가 이게 어색하지 않게 구사하는 데 주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고치면은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그죠? 하나를 고치면 다 고치고 해서 전체가 그래서 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그런 작품들이 오늘날 이제 이런 작품 같은 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죠? 이런 색감의 표현들 그죠? 결국에는 또는 또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사과 오렌지가 그죠? 사과 정말 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경우는 바로 그런 정말 수많은 작업을 거쳐서 이게 하얀 천이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색면들이 그죠? 이게 다 달라요. 색이 그죠? 다 다르면서 하얀색 위에 다양하게 비추는 그죠? 붉은색과 초록색과 회색과 노란색이
계속 반복되면서 연결되면서 전체의 어떤 그죠 아주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색감을 표현한다는 그게 이제 세잔 그림의 그 가장 그 중심적인 특징이 핵심적인 특징이 아니겠느냐 추구했던 게 아니겠냐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해석, 그 입체파에 의한 사후적인 해석은 이제는 좀 우리가 좀 그냥 영향을 줬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고요. 세잔 자체를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나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아니겠느냐. 자, 오늘 일단 이 정도 하시고요. 나머지 뭐 본질 얘기하고 세잔 생애 얘기 다음번에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